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거 일본 한번 규탄하자 그랬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다 이 돈 문제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 유전자 변형과 생식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 요드 등 인체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요 그냥 다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가 이제 후쿠시마 주변에다가 그 있잖아요. 요거 이제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쓰는 이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90%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방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류를 만약에 한다면은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냥 방류된다면 200일 안에 제주도에 도달하고요 340일 안에 동해 전체를 뒤덮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 참 미치고 팔짝팔짝 뚫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그죠? 그런데다가요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을 미국이요 그냥 이렇게 방임하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끼어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데 그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고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게요 다른 방안들이 없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 다른 방안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 방류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IAEA 같은 데에서도 이거를 갖다가요 지금 또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이 오염된 상태로 방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한 2년 뒤쯤부터 이제 방류하겠다 악응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 이걸 다 정제해서 내보낼 것이다 이러는 것인데 이거 전혀 믿음이 가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단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까지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참 진짜 참 답답할 노릇인데 국제사회 여론전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국제사회에 이 같은 연대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바다요. 여기 바다에서 나는 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먹어요? 알고는 못 먹지 않을까요? 일본의 어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대요. 일본 어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어업을 완전 버리고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정치가 그런 거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능합니다. 일본 정치를 보면은 제가 극우 세력에 기대 가지고 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요 목표는 되게 뚜렷해요. 극우적 그 경향성으로 패권주의적인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갖고 있는 거 그런 거밖에는 별로 그렇게 유능해 보이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민폐를 끼치면은 일본의 입지도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본도 이거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4월 13일 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이 초치란 말 좀 알아두세요. 초치했다는 얘기는 들어와봐 이렇게 한 겁니다. 들어와. 그래서 이제 외교부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항의한 거예요. 일본을 대표하는 게 이제 일본 대사니까 초치한 거 불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있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초치했다 그러면 그냥 불렀다 이런 정도 끝이 아니고요.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이런 거죠. 항의하고 일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랑 안 좋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다시 현명한 판단을 좀 기대해보고 우리의 외교 역량도 총동원돼야 되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뉴스거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보죠. 뭐 일본 욕하고 끝나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할 이유도 없잖아요. 원자력 발전이 과거에는 제가 이제 소시적에는 배우기를 가장 비용이 작은 발전 방식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발전 방식이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수로에다가 이거를 느린 속도로 돌려서 이제 핵을 분열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발현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런 힘을 활용해서 전기를 우리가 얻어 쓸 수 있고 원료 가격 별로 안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력은 좀 하산 계수가 높아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물이 여름에만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좀 가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우리 강수량이 적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로 수력 발전에 의존하기도 어렵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유, 석탄 같은 걸 사와야 되는데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이게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원자력이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홍보하고 지금까지 이제 쭉 그렇게 믿어왔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뭐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뭐 어디죠 원전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백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결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후적인 어떤 그 처리까지도 생각하고 이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동할 때 전기 생산할 때 단가가 싸다는 것만 가지고서 경제적 능률성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절대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가동을 중단했을 때 그 이후에 수습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본다면은 경제적 비용도 가동할 때 시점만 가지고 경제적 비용을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 이율배반적인 게 또 하나가 있죠. 우리는 원전을 폐기하는 전략을 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외국에다 우리 원전 기술 막 수출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우리의 행태가 맞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럴 때 뭐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었어요. 이 공론 절차라는 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론 조사를 위한 그 이제 인원을 국민들의 대표성을 일부러 부여한 거죠. 그래서 뭐 국민들이 뽑아준 건 아니지만 인구 비율이나 인구 구성하고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일부 이제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 사람들 선발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발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찬성 반대쪽의 입장을 다 이제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게 하고 이런 다음에 공론조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하고의 차이는 여론조사는 지금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는 건데 공론조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주고 그 다음에 양쪽 견해가 부딪힐 때 양쪽 견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도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이걸 공론조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된 바예요.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폐기하되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은 계속 짓는 것으로 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다가
긴 텀으로 봤을 때는 이걸 점점 없애나가자. 그리고 새로 원전을 신설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공론조사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공론조사 결과를 정치인들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공론조사의 제도의 취지로만 놓고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어쨌건 근데 지금 이제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장 이게 대안이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한다면은 이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안보 쪽으로 가는데, 뭐 딴 뉴스보다도요, 여기 북한 안보 쪽은 새롭게 다룰 뉴스가 매번 그렇게 막 세리한 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요,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마하로 달린다는 거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이제 지상시험 등을 거쳐 2022년 첫 비행이 실시될 예정이래요. 그리고 2026년까지 시험평가를 마쳐가지고 체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래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다 잘 이제 밟아 나가면, 시험 비행을 무사히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자국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래요. 이 전투기를 12개 국가나 개발해 놨다는 것이 더 놀라웠는데, 저는 야, 그렇게 많아? 생각보다 많으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13번째 국가로 자국의 비행기를 가졌다. 자국의 독자 전투기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 필요성을 이제 처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무려 20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건 이제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되고 4.5세대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국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버전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개발한 게 버전이 높아서 높은 버전으로만 치면 8번째 국가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군 주력기가 KF-16, 뭐 F-15K 이런 것들인데, 다 이제 이게 미국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리 부속 확보 등의 문제가 있고 전투기 정상 가동에 어려움이 많았고 유지 비용도 부담됐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살 때도 미국하고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산을 이렇게 보통 들여오고 했는데, 미국에서 줄 때에도 최신 기술을 똑같이 이렇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텀 지난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최신의 신빙을 보유하지도 못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력이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국산화를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미디어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제도,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가자는 취지인데요. 이 삼성의 호암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좀 알고 갈까요? 2020년 삼성 호암상 제정 30주년을 맞아서 국가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상을 물리수학, 화학생명 이렇게 해서 2개 부분으로 확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과학 분야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과학상을 2개로 나눴답니다. 이렇게 확대한 이후에 첫 번째 수상자 선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호암상 제정 30주년을 맞았는데, 호암은 삼성 이병철 회장의 호잖아요. 거기서 따왔는데, 호암상이라고 하다가 이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름을 붙여서 삼성이 주는 상이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려고 이제 삼성 호암상이라고 이름도 바꿨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처음 이제 30년 전에 제정했던 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30주년을 맞아갖고 야, 과학 분야 상 하나 더 주자 해가지고 늘렸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2021년도 수상자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수학 부분의 허준이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과학상의 또 하나 화학 생명과학 부문의 강봉균 서울대 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학상의 또 조경현 미국 뉴욕대 교수, 의학상의 이대열 미국 존스 호킨스대 특훈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봉준호 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사회봉사상도 이렇게 있고 한데, 요게 이제 보면은요, 이제 권위 있는 상,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권위 있는 상으로 좀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씩 총 이제 요게 지금 6분이죠, 6분. 그래갖고 3, 6, 18 이렇게 해가지고 18억 원이 수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돼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활동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하나 제도를 알아두시고요. 2019년 한국 SCI급 논문 수가 전년보다 8.47%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또 이제 보는데, 2019년 한국이 발표한 SCI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요게 해당되는 논문이 69,618편, 약 7만 편인데요. 이게 세계 12위랍니다. 세계 12위. 예, 뭐 열심히 다들 노력해 준 결과이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국력에 비춰보면 조금 더 요게 순위가 좀 올라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그죠?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논문 수에서는 12위를 차지했는데 피인용 수에서는 인용당한 거는 32위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양적 성과 비교할 때 또 질적 성과 수준이 개선 여지가 좀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2019년 요게 50만 건에 가까워요. 그래갖고 전 세계 논문의 24.37%를 점해서 세계 1등을 했고요. 미국을 2등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에 피인용수도 2019년 논문 기준 중국이 1위라는 거예요. 1위. 최초로 1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돼요. 중국이 무섭긴 무서워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한테 어느 순간은 위협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국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이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고 경제 성장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선진국들을 추격해 가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못 썼죠. 못 썼는데 이제는 좀 질적인 부분까지 잘 신경을 써가지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4월 1일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근데 비엔날레란 말 좀 알아두자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하는데요.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는 뜻 알고 계시죠?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이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미술잔치인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4월 1일 개막했다. 근데 최초는 1995년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3대 비엔날레가 있다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상식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실 때는 좀 많이 외워두는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3대 비엔날레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비엔날레,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루 비엔날레,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가 있는데,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미술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 현대 미술 전시회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설 전시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게 상설 전시관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비엔날레 행사들은 고전 미술의 흐름을 쫓아가기보다는 아방가르드, 추상 표현주의, 팝아트 이런 이제 세계 미술계에 떠오르는 새로운 사조들을 조명하는 특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대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 안에다가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비엔날레가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이 정도면 이제 역사적으로 좀 탄탄해져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번 비엔날레 때에는 그 광주의 아픔을 또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작가들이 좀 이제 중심에서는 이런 이제 전시도 기획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국제적으로 또 이렇게 교류를 많이 활발하게 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비엔날레도 여러 이제 곡절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 그런 만큼 또 이제 소중한 어떤 우리의 미술계 행사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또 이제 문화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키울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이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지역에 어떤 그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부산 그러면 이제 영화제가 자리를 좀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주 하면은 비엔날레가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 지역의 행사, 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화 미디어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 IT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